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인희 아나운서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70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군요. 글쎄 그 70년 위대한 역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촛불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냈던 그 2년 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은 애저녁부터 분노하고 있었죠. 청산돼야 할 적폐들이 아직도 저렇게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 먼저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맞점들 하셨나요? 네. 참 국회가 드디어 열리고요. 드디어 이제 일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길래 풀 어딩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혹여나 또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를 아주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아주 궤변을 그냥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토를 달고 싶더라고요.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플로딩 보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요. 이렇게 교섭단체 연설 하시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로 난데없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놀랐죠. 어머 설마 정신 차렸나? 어머 설마 사람이 이렇게 막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뭘 갑자기 사과하는가 해서 봤더니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고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이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뭐지? 소위 말하는 그 돌려가기 이런 건가? 아주 웃기죠? 아니, 왜 굳이 남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하고 그러실까? 본인들이 사과할 게 한 트럭인데, 지금 본인들 사과할 거가 이게 한껏 쌓여있지 않나요? 그걸 사과하기에도 바쁠 분들이 왜 남의 걸 사과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과할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좀 잘못들은 싹 입 닫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용케 다른 사람 건 눈에 보이나 봐요. 그죠? 참 어쩌자는 건지 이걸 딱 보면서 그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영화에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거라는 말로 이 정권이 시작을 했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무슨 헛소리세요 진짜. 물론 지금 나라 경제 너무 힘들죠. 다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 망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던데, 누가 들으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아주 경제가 휘황찬란한 줄 아시겠어요? 백대 정권 때 아주 나라 말아 잡수셨잖아요. 그때 국밥 먹듯이 같이 말아 잡수신 거잖아요? 응?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책에 54조 썼다며 최악의, 그렇게 돈 쓰고도 최악의 실업이냐 이런 얘기를 욕을 하시던데, 아니 일자리 정책에 돈을 썼으면 괜찮죠. 우리 댁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멀쩡한 강 들어없는데 22조 한 큐에 날리시지 않았나? 그죠? 거기다가 어디 해외 외국에 어디 또 이상한 거 하느라고 외국에다가 좀 입술 부르텄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 돈 펑펑 쓰고 다니시지 않으셨나?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그 헛돈들 썼던 거 다 어쩌자고요. 그때 일자리 정책 제대로 된 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래도 대학교 2008년 졸업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부터 갑자기 취업문이 톡 하고 바뀌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하고 1년 사이에 완전 달라졌어요. 똑똑히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완전 하얀 곡선을 걷다가 박근혜 정권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하셨냐고요. 대체 뭐 하셨는데 그때 나라 완전 막 어마어마했을 때 대학생들도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다고 할 때 뭐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공약 뻥뻥 날렸다가 심정적으로 그런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들 뒷목 잡게 만드셨잖아요. 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내 주요 의원들이 취업 특혜 채용 비리 저지르셨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아, 안 그래도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강원랜드 전 사장이 대가 바라고 권성동 채용 척딱 들어줬다고 어제 그러셨답니다. 이거 봐요. 대가 바라고 채용 비리 저지른 거 맞다고 권성동 의원 그런 거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아주 비호를 하고 계시던데 어떡하지? 응? 이런 정당이 지금 일자리 지금 문제 해결 못한다고 정부 대신 사과를 해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 말아 잡수셨던 거 사과는 하셨고? 아 진짜 정말 국정농단 저지르고 그때 그 헛짓거리 했던 걸 생각하면 사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셔야 정상 아닌가. 다들 총사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면서 또 대북 정책을 대대적으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게 결렬되자마자 아주 좋다고 미소를 주체를 못하면서 결렬을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기사가 되기도 했는데 가짜 비핵화로 얻은 건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김칫국 마시는 거다. 한미 간 이렇게 엇박자가 심해지고 이제 미국이랑 언제 이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주 엄살엄살을 부리더라고요. 아 미국이랑 결혼했어 우리? 아 미국이랑 결혼했나요? 거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거의 미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아, 결혼했는지 미처 몰랐네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요? 우리랑 결혼했다고? 아 그래서 어쩌자고. 지금 대북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쩌자고. 전쟁이라도 하자고요? 누누이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해왔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전 정권들에서 계속해서 주창해왔던 그 대북 강경 정책이 그래서 얼마나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었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북한이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서 북한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가요? 그랬나? 북한을 제대로 억누르기는커녕 그러는 동안 오히려 더 북한은 핵실험 계속해서 했고요. 미사일 시험 계속해서 발사 시험했죠. 그리고 책상 위에 핵버튼이 있네 마네 하면서 곧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이 그렇게 전쟁 위기로 고조되게 계속해서 만들었었죠. 그때 이명박근혜 정권이 계속해서 더 북한을 옥죄어야 된다.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치더라도 당장 우리 전쟁 날까봐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랑 대화에 나선 이후로 핵실험 했습니까? 응? 아니 미사일 실험 이런 거 했냐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어쨌건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직 종전선언이건 뭐건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대화를 진행한 이후로는 그런 것에 대한 전쟁 위기에 대한 공포는 적어도 없단 말이죠. 대체 이런 것만 봐도 언제가 더 안보에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정말 이 한반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전 정권이었는지 문재인 정권이었는지 명확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디스하면서 대북정책 디스하면서 계속해서 하자고 졸라대고 있는 이 강경책 이미 애저녁에 실패해서 쓰레기통에 그냥 폐기 처분해버린 그야말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곰팡내 나는 그런 대북정책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아직까지 이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완전히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대북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을 하려거든, 응? 이미 실패한 과거 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또 전쟁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응?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 정도는 가지고 나와줘야, 아, 그걸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진짜 전쟁 위기로 몰아넣어서 다 죽이겠다, 다 자폭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 다시 전쟁을 하자는 거 뭐야.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그죠? 아무튼 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까지 가서 종전선언 안 된다고 아주 때를 쓰고 다니셨던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참, 네,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을 거듭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대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대, 문재인 정부. 응? 드루킹 댓글 봐라. 문재인 정권도 무관하지 않다. 개수로는 국정원 댓글보다 드루킹 댓글이 더 많다. 이러면서 삼권 분립 무너지고 있대요. 진짜 어디서 취재파기, 물타기를 이게 말이냐고요. 아니, 일개 컴퓨터 좀 다루는 네티즌 댓글 조작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주도한 이 댓글, 국정원 댓글 조작 공작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 구속시킨 판사가 정권이 내세운 검찰에 기소됐다며, 이것은 사법부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대놓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거 뭐 거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선포를 한 거 아닐까요? 본인은 법치주의 따위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놓고 선포한 것 아닐까?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을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아니 지금 이 판사가요,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키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이 사법농단의 그 주요 인물, 주요 판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꼽혀왔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대표적인 양승태 퀴즈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미 적폐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런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비호한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아니, 아무리 삼권 분립은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삼권 분립이 그렇다고 죄를 저지른 판사까지, 죄를 저지른 법조인까지 보호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법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범죄자죠. 응? 뭐 그러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법조인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냥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비호를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대체? 사법농단 자체가요, 지금 뭐 삼권분립 얘기하시는데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완전히 망가뜨린,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그런 사건이죠. 아니, 그래도 판사 출신이시란 분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고 그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을 이렇게 비호한다는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심정적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사법농단 세력들과 그야말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게 만드네요. 그죠? 뭐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마지막 주장은 결국 역시나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통과를 시키게 되면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라고. 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아니, 비례대표제 하면 아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왜 이렇게 나라를 계속 위기 상황인 것처럼 몰고 가시는지 뭐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여기저기서 팩트체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과 뉴질랜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OECD 37개 국가 중에 비례대표가 아예 없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렇게 5개 나라, 37개 중에 5개 뿐이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혼용하는 나라는 8개 나라, 더 많죠. 5개보다 8개 더 많아요. 심지어 24개 국가는 비례대표제만 실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다수대표제가 5개 나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혼합형이 8개. 비례대표제만 하고 있는 나라가 24개 국가라는 겁니다. 뭐야? 뭐지? 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오히려 24개 국가는 비례대표제만 하는 나라는 거예요. 뭐냐고 대체. 심지어 5개 국가 중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리처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또 가짜뉴스 이야기 하신 거라고요. 아니 가짜뉴스를 뭐 이렇게 대놓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언론에다가 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 참 난감하죠. 이런 거 정도는 좀 얘기하실 때 밑에서 이렇게 비서분들이 보좌진에서 이렇게 팩트체크 같은 거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건 OECD 국가가 뭐 37개 국가라고 하는데 그 국가들에서 어떤 식의 선거제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사전에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무려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데 이런 정도는 팩트체크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 자꾸 이러시면 우리가 가짜뉴스의 발설지가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 그잖아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나?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비례대표 더 늘어나면 아주 나라가 좌파 국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살엄살 호들갑을 떠시더니 OECD 24개 국가가 그러면 좌파 독재 국가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다른 것보다도요, 어제도 제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얘기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요, 같이 다른 이 여야 4당이랑 같이요 이미 지난 12월에 동의를 한 내용이라는 거죠. 본인이 동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뭐가 뭐 좌파 독재 뭐 이렇게 하면서 뭐나 이걸 통과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발목을 잡고 펄펄 뛰고 이러시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이야말로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 버릇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좀 가짜뉴스 같은 건 제발 미리미리 좀 걸러주시고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니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국민들이 명령할게요. 그만하시고 어제 약속하신 대로 총사퇴하시라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같이 명령해주세요.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국민이 명령할게요. 같이 총사퇴하시라고. 네. 그리고 어제 또 정말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발칙한 뉴스에서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전두환 씨 드디어 광주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직 뭐 이게 뭐 한 번로 그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아직 뭐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뭐 섣불리 드리긴 힘듭니다만은, 일단은 전두환 씨가 그 광주의 법정에 선 것만으로도 32년 만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뭐랄까, 제 주변에는 제가 가족을 잃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광주 계시는 분들이 당장에 뭐 한 집 걸러 한 집 5월만 되면 장례가 다들 그 제사를 지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가족, 친구를 잃은 그 광주에서 전두환을 직접 봤을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돌이라도 던지고 싶지 않을까? 정말 살려서 보내주고 싶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무슨 또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정말 광주 분들 너무 대단하셨고, 물론 이제 거기 가서 막 항의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와, 진짜 저기서 칼날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용케 잘 참으시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광주 시민들께서 정말 그 분노는 뭐 이루 말을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그 분노셨겠지만, 정말 내 손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여기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게 이때 동안 있었던 이때까지 광주지법으로 불러오기까지 그 32년 걸렸던 그 고통의 세월을 또 한 번 거기다가 먹물을 끼치게 될까봐, 그게 또 도루묵이 될까봐 그걸 걱정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꾹 참고, 거기서 어쨌든 차를 막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분들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다 봐주고 있는데, 오히려 전두환 씨 진짜 이건 정말 분노 유발자는 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어제 그 광주지법 찾아서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가 대고 발포 명령 부인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버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보이시죠? 표정도 봐요, 표정. 짜증내는 표정. 와, 발포 명령 끝까지 부인하는 거냐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이 영상 저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영상을 봤는데 표정이며 그 목소리가 진심으로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이걸 보는데 정말 제가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광주 시민들에게 거기서 적어도 정말 인간의 인두껍을 쓴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입 바른 소리라도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 없이 오히려 첫 마디가 이거 왜 이래였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고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인지기능 판단 능력 이상구 뭐 알츠하이머니 뭐 어쩌니 얘기하더니, 아주 알츠하이머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런 사람 치고는 아주 민감하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 그 질문에 의해서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까지 아주 즉각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알츠하이머 일단 변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아무튼 민중당에서도 논평을 냈네요. 이거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건지 몰라서 묻냐. 국민들이야말로 왜 아직도 그렇게 사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지, 이걸 왜 이러는 건지 아직 몰라서 묻는 건지. 참. 전두환 씨가 그때 당시에 피로 물들였던 금남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 헬기로 사격했던 그 현장에 콘크리트 벽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깨진 유리창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 한마디 사죄 없고 왜 이러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듯 감히 그 광주 시민들 앞에서 이거 왜 이래라고 짜증을 내는, 정말 그 뻔뻔한 이 자태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꾹 참고 정말
참을인자를 새기며 지켜봐 줘야 되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죄를 하고 잘못하고 반성하고 이런 걸 기다리기는 우리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남은 건 이제 글쎄 오는 4월 8일에 다음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공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처벌을 제대로 받길, 그리고 남아있는 아직도 발포 명령자 뻔합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포 명령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발포 명령자 확실하게 밝혀내고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끝까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더 이 사람의 사죄를, 반성을 기대하는 건 우리의 너무 큰 바람일 것 같습니다. 안 될 사람이에요. 사람인가? 안 될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근데 저 이 영상들 이것저것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감동했던 장면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영상 보셨죠? 저희 민중예술위에서도 영상이 올라왔는데,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인근에 광주 동산초등학교라고 있다고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제 오후에 학교 창밖을 보면서 전두환을 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진짜 아이들, 여기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생이잖아요. 1980년은 아예 이 세상에도 없던 아이들인데, 광주가 얼마나 어떤 도시인지, 어떤 아픔을, 어떤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광주 시민들만큼은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아이들에게도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참 기특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보수단체 이런 쪽에서, 극우단체 이런 쪽에서 학교에 항의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학교 측 교장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아이들을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전두환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이런, 정말 이걸 어른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진짜 어른으로서 이런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무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두환 씨의 죄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죄를 낱낱이,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두껍을 쓴 악마인지를 제대로 밝혀내고 이 아이들이 정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30억 남은 추징금, 미납 추징금 역시 끝까지 받아내야 되고요. 그렇죠? 네. 1시! 네. 오늘도 바치칸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분해서 얘기를 굉장히 열내서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바치칸 뉴스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